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8월 미시건대 소비심리 예상치를 하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시건에 따르면 이번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팬데믹이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인플레이션, 실업, 개인 금융 등의 모든 경제 전망에 하락세가 나타났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8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뉴욕 연은에 따르면 제조업 활동이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둔화가 되었다라는 분석과 그러나 기업들은 향후 6개월 동안 고용과 물가가 크게 증가하면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내비치기도 했었고요. 테일러 스탠버드 교수가 연준이 테일러 준칙을 준수하며 5%까지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현재 인플레이션의 팬데믹으로 인한 부산물로 취급을 해서 경제를 괴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인플레이션은 2%로 떨어지고 GDP가 잠재 GDP 수준에 도달해도 기준금리 기대치는 3%여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며 이는 연준의 가이던스와 거리가 좀 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7월 산업생산 예상치가 좀 낮게 나왔고요.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홍수, 자연재해와 그리고 기업 규제 강화 및 델타 변이에 따른 확산으로 인해서 그랬다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가 전일 대비 상승한 92.63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전세계 경기 회복 둔화 우려에 부각한 가운데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다라는 소식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점이 이번 달러를 좀 더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점과 그 다음으로 유가가 배럴당 67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변이 확산에 따른 중국의 산업생산 지표 부진으로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커져서 원유 수요에 따른 부정적인 전망이 부각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돌아왔다. 5,500만원까지 회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8월 중에 이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시즌이 끝나는 시점에서 가격이 얼마 정도에 머물었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쉐어 기관들이 비트코인 상승장에 6주 연속 암호화폐를 매도했다라는 내용이 또 눈에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테이퍼링을 앞두고 내 주식, 내 코인 어떻게 될 것이냐? 테이퍼링이란 연준에 사들이는 채권 규모를 줄인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쪽도 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틱톡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오디우스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과 팬케이크 수합이 지난주 585만 케이크를 소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대에서 50대 직장인의 40%가 지난해부터 암호화폐 주식 투자에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30대는 33% 암호화폐 투자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으며 암호화폐 투자자는 57.6%가 500만원 미만의 금액을 투자하고 있으며 조사 시점 기준 손실 비중이 56% 수익 비중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이거에 어떤 예능 프로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그 유재석이 나오고 또 거기에 양배추 씨가 나왔는데 거기에 중간에 한 영화 배우가 나와가지고 도지에 투자를 했다라는 걸 얼핏 봤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연령대에 또 그 연예인분도 여기에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래 투자라는 거 잘 안 할 것 같은 이미지가 또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또 좀 재밌었고요. 그 다음으로 중국의 IT 공룡 알리바바가 전자권 거래를 위한 NFT 마켓을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되게 재밌죠. 아티스트, 게임 개발자의 본인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토큰화해 판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 다음으로 10만원 현금 사용 금지, 전세균 대통령이 이제 대기한
이제 사전 이제 경선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하는 그 후보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공약을 내놨다라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 자, 나는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고 싶다. 우선 1회 현금 사용액을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점차 줄여서 10만 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하게 만들겠다. 그 뒤에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또 과거에 뭐 총리일 때 잠깐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행사에도 블록체인 행사 참여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과거에도 좀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런 이야기를 부각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뭐 공약 이행률이 높아야 되겠죠. 예. 일단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예. 잘 지켜낼지 저도 매우 궁금해 또 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 업체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온체인 데이터를 인용을 해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채굴 수익을 6월 초 대비 57% 증가했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유투데이는 올 들어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단속 강화에 따라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를 큰 폭으로 감소를 했으며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는 고점을 기록한 후 50% 이상 하락을 했으며 현재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저점 대비 약 25% 상승한 112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회복세를 나타내주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 채굴 단속 강화 이후 채굴 난이도가 낮아졌고 유럽과 미국이 그 생산성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분배가 좀 더 잘 된 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치중도가 매우 높았어요. 한쪽에 이제 과점유권이 꽤 높았죠. 거기서 약간의 채굴의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은 항상 많이 시장이 흔들렸던 배경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분배가 됐죠. 예, 유럽과 미국에 약간 좀 분배가 되면서 이제 채굴장에 따른 악재가 나온다고 해도 그나마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렇게도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도 중국이 저만큼 개입을 했다라고 해도 가장 핵심적인 뭐 신장 루그루 쪽은 뭐 거의 건들지도 않고 있고요. 그런 걸 보면 되게 웃겨요. 예. 정말로 하고 싶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기부터 일단 쳐내야 되는데 또 전혀 그렇지는 않는 그런 현상이죠. 그것도 또 부가 설명도 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쪽에서 나오는 GDP 대비에 따른 비트코인 채굴 수입 부분에 또 영향도 꽤 비중이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들기가 좀 애매하죠. 그리고 또 생각보다 실업자율 관리도 상당히 중국의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많은데 그쪽 동네를 또 건들다 보면 약간 그쪽 동네에 따른 또 실업률 추이가 또 케어가 잘 안 되겠죠. 가뜩이나 일자리 만들기에도 힘드는데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부분도 좀 모양새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애널리스트가 최근에 비트코인 강세 지난해 연말과 다르다 크라켄 산하 리서치 기관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최근 트위터를 통해 또 리서치 총괄인 피트 휴미스턴이 이런 내용을 또 남겼다고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강세 랠리가 지난해 연말과 비교가 되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확연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한 달 사이 2.9만 달러에서 4.8만 달러까지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그레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에 대한 관심도와 매수세는 20년 연말보다 못하게 되며 GBTC의 가격은 10%대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기관 투자자의 비트코인 투자 수요가 예전보다 감소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 또 최근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에서 4.8만 달러까지 상승하는 동안 비트코인 선물 시장 내 미체결 약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펀딩비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를 했다라는 것이다. 지난해 연말과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다 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빗썸의 상반기 매출 6천억 정도 냈고 전년 대비 6배 이상 껑충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크인베스트가 코인베이스, GBTC 등등 암호화폐 관련주를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량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비중을 좀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솔라나 기반의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소 9월 테스트 버전에 출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요새는 이런 거래소 쪽이 IPO에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는 곳이 꽤 있죠. 예, 앞으로 곧 하반기에도 한 코인 회사가 거기에 또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얼추 비슷하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도 꽤 많아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일본 결제 1위 페이페이 라인링크 이벤트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네이버 쪽에 따른 이쪽과 원래는 어떻게 보면은 손정희 회사가 갖고 있는 페이페이와 출혈 경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라인페이를 좀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라인페이를 또 써주면 선착순 100만 분한테 100엔 상당의 링크 리워드를 선물로 준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새벽 연설 및 FMC 7월 의사록 공개 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7월 달 거에 대한 대충 예상이 됩니다. 네. 왜냐면 7월 달까지는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8월 달, 9월 달, 그것도 미국이 가장 고비인 8, 9월 달에 따른 이번 델타 변이를 얼마만큼 빠르게 극복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7월달 이전에는 테이퍼링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 형태 방어를 잘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는 2달 안에 그게 완전하게 갈리게 된다.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요. 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도 충분히 쏠릴 수가 있습니다. 2달 안에 방어를 잘해야 돼요. 방어전 실패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리플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송 일정 정리본이 올라온 게 있어서 그거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8월 17일 부분에 SEC 자료 제출, 판사 명령 이외 미제출 자료 포함해서 5월 판사 명령 중 비트 이더 XRP 증권 판단 기준 및 리플 서류에 대한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 8월 31일 팩트 디스커버리 부분에 따른 증거와 채택 범위 제출 마감 부분이 9월 초순에 소송의 방향 변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10월 15일에도 뭐 비슷하게 전문가 의견 수렴 등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판사 최종 판결 기간이 사망의 내용에서 증거 부족이 발생을 하면 판사는 소송 기각을 SEC에 권유할 수 있다. 그래서 8월 17일 SEC 서류가 매우 중요하게 될 것 같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SEC에서 소송기간 이미 2달 연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판사가 소송기간 연장 승인은 없을 것으로 확신이 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정말 중요하고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소송이 길어질수록 별로 좋은 건 없습니다. 빨리빨리 끝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가격의 상승을 바랬을 경우에는 말이죠. 그것도 더 빠르게 내가 시세를 좀 차익을 내보고 싶다라고 하면 말이죠. 그 다음으로 테이퍼링 발표는 확실한가 보네요. 미국의 테이퍼링 연말 아닌 11월에 시작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7월달까지만 보면은 뭐 그럴 수가 있겠죠. 워낙 다 잘 좋게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델타 변이를 방어를 잘 할 수 있냐, 방어 탈틀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하면은 11월 진짜 본인이 원하는 파월 의장이 원하는 대로 11월 달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요거 생각보다 국민들이 잘 안 따라주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오히려 뒤로 갈 수 있어요. 예.
그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델타 변이가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기존에 접종을 해서 사회 활동을 좀 더 오프라인 쪽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업 부분에 따른 활동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좀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좀 많이 해본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이게 또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 내용 중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과 또 공유해 드리고자 또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자, 팬데믹 후 달러 패권이 유지될 것인가, 무제한 달러가 불러올 위기, 시그널에 주목해라, 다큐 인사이드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뭐 제목은 팬데믹 머니입니다. 여기서 끝부분에 좀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해당 나레이션 성우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을 이렇게 많이 뿌렸는데 또 불구하고 저렇게 텐트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하고요. 한 흑인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텐트 쪽으로 가는데 이 텐트가 해당에 있는 그 동마다 계속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현 시점이라고 하네요. 네, 이분의 이름이 마리오 씨라고 합니다. 텐트촌 생활 음식 배달업이라고 하는데 생활비는 점점 높아지는데 충분히 벌지 못하면 늘 가난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지만 월세를 내고 음식을 살 만큼 돈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느꼈습니다. 돈이 많이 뿌려진다라고 해서 네, 이 중에서 포인트는 내가 일을 하지만 그만큼에 대한 돈은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가도 같이 오르죠. 그래서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에 꽁돈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단기적으로는 내가 입에 풀칠하고 내가 너무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그 돈에 대한 그런 유혹 그리고 그 달콤함에 빠져들기 십상입니다. 근데 이 세계관은 딱 정해져 있어요. 돈에 대한 가치, 돈이 줄 수 있는 교환의 매개체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가 계속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많은 돈이 뿌려진 만큼 내가 그만큼 월세를 내고 음식을 살 만큼 돈이 없는 사람들도 꽤 많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으로 그만큼 돈이 많이 뿌려진 만큼 이게 자기 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큼 돈이 가는 방향을 제대로 잘 타겟팅을 해서 먼저 내가 그 자리에 선점을 먼저 해놔야 그 위에 쌓이는 돈들에 따른 차익분을 내가 챙겨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방식은 똑같습니다. 주식을 먼저 산 사람이 그만큼에 따른 차익분을 챙겨 먹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코인도 마찬가지죠. 근데 내가 이런 돈에 대한 관심도가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루트가 없죠. 그러니 더욱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오지랖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제 구독자의 1% 정도 되는 젊은 층들에게 또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직장을 시드를 어느 정도 모으고 약간의 결혼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그런 과정에 어느 정도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지 회사가 본인 인생을 다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60세가 딱 되는 순간 가차없이 버려집니다. 회사한테. 예.
물론 이제 대기업하고 또 중소기업과 다른 기업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60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 다른 직업군을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아까 이분의 이야기 말씀대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이를 먹고 나서 바라보고 있는 삶의 질은 적인데 눈높이가 적인데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삶의 질을 현실적으로 본다고 하면 눈높이를 더 낮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젊은 부분을 다 회사에 있다가 올인하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적당하게 돈을 번 뒤에 적당한 시점에서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형태에 따른 배울 점을 다 배워놓고 체력을 다 키워놓고 거기서 이용할 만큼 이용해 먹고 그렇게 나와야지 비로소 그나마 노후에 다른 거라도 좀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걸 퇴사를 종용하거나 퇴사를 더 빨리 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좀 더 젊었을 때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 만한 루트를 먼저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를 미리미리 조금씩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군과 재미를 거기에서 또 느끼고 그 재미에서 또 느꼈으면은 거기에서 또 다른 파일을 확장을 시킬 수가 있고 그 확장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직장으로 인해서 들어올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더 한계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이게 와닿을지 안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돈을 빨리 모으기 위해서는 여전히 리스크 부분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 빨리 벌고 빨리 부자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사업을 본인이 대표로 있으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를 다 감내하죠. 사회적인 뭐 비난, 논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영에 따른 위기가 왔었을 때에 따른 뭐 부도나 이런 부분을 다 감수하고 부자가 되는 거죠. 돈을 많은 걸 벌 때도 마찬가지예요. 코인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한쪽에 거의 선택과 집중으로 몰빵을 했었을 때 많은 부를 얻을 수도 있지만 많은 걸 다 잃을 수도 있다. 그것도 내 생명까지도 잃을 수가 있다. 정신적으로 또는 체력적으로 별로 좋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네, 그래서 그런 달콤한 유혹 부분에 넘어가지 않도록 되게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시고 되게 치밀하고 좀 더 집중하고 그렇게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최대한 나중에 실패를 했었을 때에 따른 플랜 B도 준비를 하셔라 라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잡서류로 또 빠졌는데요. 그래도 저의 또 젊은 세대에 또 계시는 구독자님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보다 형 누나 분들은 그만큼 다른 것보다 절세 부분, 정말 절세 부분하고 꾸준하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 그 두 가지를 더욱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며 이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